I got the cash in the bag. 여러분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인도에서는 결혼을 개인의 결합을 넘어 집안과 집안, 신과 신의 만남으로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신성한 의식의 지참금, 쉽게 말해 돈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것이 오가는데요. 특히 최하층 계급 여성들은 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오늘은 형편이 어려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참금 없이 결혼하자는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 무려 32명의 여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작자 모한 쿠마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 카르나타 카주.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르나타 카주는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인 벵갈루루가 속해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6,1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이곳 카르나타카주에서 일어났죠. 아니타 반제라. 당시 나이 22세. 아니타는 카르나타카주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니타의 가족은 아니타의 결혼을 위해 이미 예물까지 준비해 두었지만 마땅한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남자가 이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공립학교 교사로 지참금도 요구하지 않고 아니타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직업도 좋은데다 지참금도 바라지 않는다니 아니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2009년 6월 17일 아니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27만 루피 상당의 예물을 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요즘 무슬림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치는 얼빠진 여자들이 많아요. 어디서 무슬림 놈팡이 하나 물어 도망친 거 아니에요? 아니타의 가족은 자기 가족을 모욕한 경찰에 화가 나 같은 힌두교인 약 150명을 모아 경찰서를 에워싸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죠. 경찰은 그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6월 18일 아니타의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하산의 한 버스 정류장 화장실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됩니다. 바로 아니타였습니다. 그러나 아니타가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갔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결혼 예물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죠.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아니타를 발견했을 당시 화장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부검인은 아니타 스스로 청산가리를 먹은 것 같다고 하죠. 단순 가출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경찰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본 경찰은 수상한 번호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니타가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가 있었는데 아니타의 가족도 모르는 번호였죠. 해당 번호는 마디 캐리에 살고 있는 스리드 할이라는 남성의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스리드 할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스리드 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그 번호를 쓰고 있는 건 그의 누나 카베리 망쿠였죠. 하지만 카베리는 2009년 3월 17일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카베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니 그녀 역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은 푸사파라는 여자였는데 그녀 역시 실종 상태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다니 범죄 조직이 연관된 인신매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푸사파 역시 매일 연락하던 특정 번호가 있었고 그 번호도 비누타라는 여성이 사용하던 번호였죠. 비누타 역시 실종된 상태였으며 그녀의 행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여성이 사라졌고 사라지기 전 모두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대가 있었으며 그 상대는 바로 실종된 또 다른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니타와 카베리, 푸사파 비누타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경찰은 아니타, 카베리, 푸사파 비누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이 연결고리의 끝을 추적해 나갑니다. 경찰은 비누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성을 그리고 그 여성과 연결된 또 다른 여성을 찾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총 20명의 실종 여성을 찾아냅니다. 여성들은 모두 실종되기 전 이전에 실종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여성들의 심카드가 모두 한 휴대전화에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심카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식별번호를 알아낸 후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데칼라카트에 사는 다누 씨라는 아이가 해당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삼촌이 휴대전화를 줬다고 이야기하죠. 경찰은 다누 씨의 삼촌 모한 쿠마르가 체육 교사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아는 학교를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였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한이 바로 아니타의 약혼자였습니다. 경찰은 제일 처음 아니타의 약혼자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수사했지만 모한이 아니타와 그녀의 가족을 만났을 당시 가명을 사용해 아니타의 가족이 경찰에 제공해준 정보로는 아니타의 약혼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타의 약혼자가 휴대전화의 주인이라니.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입니다. 그러던 중 수미트라라는 여성 재단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6월엔가 모한이 어떤 여자랑 하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모한 그 사람 좀 이상해요. 4년 전에 자기가 농장 관리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었다니까요. 당연히 전 싫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경찰은 모한을 꿰어내기 위해 수미트라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모한에게 지금 연락해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자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경찰의 예상대로 모한은 엄청 좋아하며 수미트라와 당장 만날 약속을 잡죠. 2009년 10월 21일 수미트라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주위는 이미 수십 명의 사복경찰에 에워싸고 있었죠. 잠시 후 모한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미트라 쪽으로 걸어옵니다. 경찰은 재빨리 모한을 제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체포합니다. 마침내 인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연쇄살인마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한의 체포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애먼 사람을 잡아다 죄를 덮어씌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모한은 평소 온화하고 무척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특히 모한의 아내는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성실한 사람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주변인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는 그가 진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모한 쿠마르, 1963년 4월 6일 출생. 그는 카르나타카주 닥시다 칸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한에게는 2명의 남자 형제와 1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죠. 모한이 10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가버리고 이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모한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들 모한이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한 역시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합격하죠. 개천에서 용난 모한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1984년 11월 모한은 닥시다 칸나다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합니다. 인도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뢰와 권위를 얻으며 꽤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결혼시장에서도 인기 많은 직업 중 하나죠. 특히 시골이나 문맹률이 높은 곳에서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모한은 늘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1987년 24살이 된 모한은 18살의 메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아내와 종교적 문제로 결국 이혼하게 되는데요. 모한은 메리를 힌두교로 개종시키려 노력했지만 메리가 끝내 거부에 실패하고 말죠. 1992년 모한은 두 번째 아내 만주라와 재혼합니다. 그 둘 사이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모한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한은 아내 만주라 몰래 스리데비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녀와도 2명의 아이를 낳죠. 모한은 만주라와 스리데비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게 철저히 두 집 살림하며 완벽한 남편,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를 연기하죠. 2000년 두 집 살림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아니면 한 여자한테 만족하고 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건지 모아는 또 동료 교사에게 치근덕댑니다. 동료가 모아의 구애를 거절하자 불쾌하다며 동료를 강으로 밀어버리죠.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어부들에 의해 여성은 구조돼 목숨을 건지지만 이 일로 모아는 살인미수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법정에서 모아는 거짓말로 자기가 한 일을 포장하죠. 저 여자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걸 제가 거절했더니 죽자고 쫓아다니는데 아휴 말도 마세요.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도 쫓아다녀서 신랑이 하던 중에 자기 혼자 강에 빠진 거예요. 제가 민 게 아니라고요. 모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납니다. 한 달 남짓 교도소 생활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요. 이때 모아는 교도소에서 청산가리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청산가리는 중독되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주의가 필요한 위험 물질이지만 인도에서는 청산가리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킬로그램당 250 루피 정도로 가격도 싼 편이죠. 모아는 청산가리의 존재를 머릿속 깊이 각인시킵니다. 한 달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온 모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게 되고 결국 해고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시 취업하려 하지만 살인미수로 구금됐던 일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죠. 모아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학교에서 쫓겨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옵니다. 어찌어찌 가족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돈이었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모아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빠르게 바닥났고 조급해진 모아는 돈을 벌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오랜 궁리 끝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죠. 결혼 예물. 그래, 결혼 예물을 이용하는 거야.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현금이나 보석, 가전제품, 자동차, 집 등을 주는 관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이라는 게 변질되면서 여성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버렸죠. 이에 인도 정부는 1961년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하층 계급 여성들은 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죠. 그럼 까짓것 결혼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은 가족에게 짐이면서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모하는 이 점을 노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대가로 최소한의 예물만 받기로 하고 여성들을 유인해 청산가리를 먹여 죽인 다음 예물을 빼앗는 거죠. 모하는 타깃 여성을 선정하는데 나름의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결혼을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최하층 계급 여성. 두 번째, 결혼 정년기에 못생긴 여성. 모하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는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가족이 딸이 없어졌다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찾으러 다닐 리도 없고 신고한다고 해도 최하층 계급 여성의 실종에 경찰이 신경도 쓰지 않을 테고 최악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다고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의 죽음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모아는 청산가리를 대량 구매한 후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마땅한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무원이나 교사라고 속이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하죠. 여성은 모아의 매력적인 직업과 품이 있고 우아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아과 여성은 결혼을 약속하죠. 그리고 모아는 여성과 함께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큰 지참금도 필요 없다는 모아의 모습에 여성의 가족은 그를 믿고 신뢰하게 되고 여성은 가족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준 목걸이, 귀걸이, 팔찌와 같은 귀금속과 약간의 돈을 가지고 모아를 따라 나섭니다. 모아는 여성을 데리고 여성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역 근처 모텔에 묵으며 여성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하면 여성에게 흠이 될 수 있다며 피임약이라고 속여 청산가리를 먹게 하죠. 모아의 꿰매 넘어간 여성은 약을 먹고 사망합니다. 여성이 사망한 걸 확인한 모아는 여성이 가져온 예물과 돈을 챙겨 달아난 후 금은방 등의 예물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죠. 돈을 손에 넣은 모아는 자신의 두 아내에게 생활비라며 돈을 나누어 줍니다.
모아는 이후에도 지역신문 결혼 광고란, 결혼 중개인, 지역 축제나 종교 행사 등을 통해 여성들을 만납니다.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신분을 속여 거짓 직업으로 여성들과 여성들의 가족에게 환심을 산 뒤 직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승낙받죠. 이후 혼인을 빙자해 여성들과 잠자리한 후 버스 정류장, 공중 화장실, 모텔 등에서 속여 약을 먹게 만들고 여성들이 사망하면 금품을 갈취하는 시기였죠. 모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가끔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를 꾸민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죠. 피해 여성들이 버스 정류장, 공공 화장실, 모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이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여성의 몸에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로 결론을 내리죠. 게다가 피해 여성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 출신이다 보니 누구도 그녀들의 죽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아는 신분을 바꿔가며 2005년 3명, 2006년 4명, 2007년 3명, 2008년 2명, 2009년 8명을 살해하죠. 5년 동안 최소 20명의 여성이 모아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아니타의 가족이 사람들을 모아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아의 악행은 계속되었겠죠. 해당 사건은 주요 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일제히 장식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모아는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는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경찰은 모아의 집에서 다량의 청산가리 분말,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심카드, 위조 신분증과 명함, 금은방에서 예물을 팔고 받은 수십 장의 영수증을 발견하죠. 또한 아직 다 처분하지 못한 피해 여성들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도 함께 발견됩니다. 모아의 체포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이는 모아의 두 아내였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두 집 살림도 모자라 연쇄살인 말하니 명백한 증거 앞에 모아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는 사실 32번의 결혼을 했고 3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모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은 확인된 20명의 피해 여성권에 대해서만 기소합니다. 2013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모아는 검게 머리를 염색하고 가지런히 빗질을 한 채 나타나죠. 상의 주머니에 펜을 꽂고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 여자들이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전 못생겨서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을 빙자해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이는 당연히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며 아니타, 순하나다, 리리베티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모안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모안이 곧장 항소하죠. 2017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안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17건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해 법원은 모안에게 한 건의 사형을 선고하고 15건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푸사파 살인 혐의로 다시 한 건의 종신형이 추가되죠.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여성이 결혼해야 완성된 인생을 산다고 여기는 인도에서 여성의 의무이자 숙명인 결혼을 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비열한 자라며 인도에서 가장 냉혈한 연쇄살인마 모안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청산가리 구매 규제를 강화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죠. 모안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1991년 10월 28일 맑은 하늘, 적당한 햇살,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평온했던 그날
부드러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한 여성이 마지막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그녀에게는 생애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 여성은 이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앳된 얼굴의 여성은 중국 최연소 여성 사형수입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여성은 죽음을 택하죠. 모든 걸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남긴 건 배신과 상처, 파멸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형수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기억되는데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자 했던 여성.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성이 써내려간 글에는 중국어로 단 5글자, 치나이더 마마, 사랑하는 엄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살, 여성의 짧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을 버린 엄마였죠. 지금까지도 비극으로 기억되는 한 여성 사형수의 이야기,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타오징, 1971년 윈난성 루이리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언니와 오빠가 있죠. 그녀의 부모는 산림, 목재 관련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당시 중국 시골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타오징의 집은 특히 더 강한 편이어서 그녀의 부모는 타오징의 오빠만 편애했습니다. 타오징과 그녀의 언니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죠.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야. 돈 들여 가르쳐서 뭐해? 남의 집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들이 최고야. 타오징은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소리를 들으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주 다퉜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종부리듯 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여자를 과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죠. 하루는 타오징이 학교에서 발목을 다쳐 조퇴를 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이웃집 아줌마와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낯설고 이상한 광경에 어린 타오징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달려오고 그렇게 타오징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죠. 불륜 행각이 발각돼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타오징 아버지는 모든 걸 타오징 탓을 하며 그녀를 욕하고 매질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타오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타오징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명랑했던 타오징은 점점 어둡고 침울해집니다. 남편의 불륜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타오징의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어디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남자의 외도가 그리 큰 흠이 되지 않던 시절 어린 자식들이 가여워 타오징의 어머니는 자기만 참고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람, 아예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죠. 타오징의 아버지는 계속 여자를 바꿔가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년 후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타오징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아들 판을, 어머니가 타오징과 언니, 두 딸을 맡아 기르기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타오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며 타오징을 불길한 아이라고 여겨 타오징의 언니만 데리고 떠납니다. 아빠의 불륜이 엄마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이 왜 자신에게 향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어린아이는 그렇게 부모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채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집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타오징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타오징을 가엾게 여긴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죠. 시간이 흐르고 타오징의 언니가 결혼을 합니다. 언니는 내내 혼자 남겨졌던 동생 타오징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의 따로 가정을 이루자 동생 타오징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죠. 언니 집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 타오징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으련만
어린 나이에 받은 너무 큰 상처와 세상의 잔혹함에 타오징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이해하는 언니는 타오징을 사랑으로 감싸며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 마음처럼 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타오징은 자기를 찾아와 같이 살자고 말해준 언니가 정말 고마웠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는 그리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타오징은 언니 앞에서는 최대한 착한 척, 말 잘 듣는 아이인 척 연기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무법자로 변해 걸핏하며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썽을 피웠습니다. 타오징이 어느덧 중학생이 됩니다. 그녀는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죠. 수업을 빼먹는 건 기본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생활이 역설적으로 타오징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뭔가 자기와 비슷해 보였고 자기가 진정으로 이해받는 듯한 느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타오징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알고 있던 담임선생님은 타오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애썼지만 나날이 커가는 10대 아이의 반항심은 감당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타오징은 여전히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타오징은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학교에서 얼짱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학교 남학생들까지 그녀를 보겠다고 학교로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타오징을 두고 남학생끼리 크게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 정작 타오징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픔 때문일까요? 타오징은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모범생 양양이 타오징에게 고백합니다. 양양은 친절하고 다정다감했죠. 타오징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울렸던 남자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느낌의 남학생 등장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양양은 타오징이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타오징은 남자친구 양양이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둘의 연애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더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연애는 서로를 갉아먹었죠. 두 사람은 자주 수업을 빼먹었고 데이트를 즐겼으며 한술 더 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놀러 다녔습니다. 타오징은 원래 성적이 좋지 않아 크게 타격이 없었지만 모범생이었던 남자친구 양양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갑자기 타오징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녀가 반복적인 비행과 불성실한 학교 생활로 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실은 타오징과 어울려 다니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긴 양양의 집에서 학교에 압박을 가한 거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양은 타오징과 헤어지지 않죠. 어른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으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자신이 목표로 했던 대학에 떨어지자 양양이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말합니다. 어른들 말이 맞았어.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타오징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양양은 마치 한 번도 타오징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는 듯 그녀를 원수 보듯 하죠. 처음으로 용기 내 타인에게 다가갔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타오징은 큰 시리에 빠집니다. 타오징은 마음 한구석 헛헛함을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로 채우려 하죠. 타오징의 언니는 점점 망가져가는 동생을 보며 절망을 느낍니다. 동생이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 도는 게 다 자기 탓 같았죠. 언니는 타오징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타오징의 언니는 손재주가 좋은 타오징에게 미용 기술을 배워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미용실을 하는 지인에게 타오징을 부탁하죠. 타오징이 어느 정도 미용 기술을 익히자 언니는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 미용실을 차려줍니다. 타오징의 예쁜 외모 덕분에 타오징의 미용실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타오징 혼자 하는 1인 미용실이었지만 언니와 형부에게 용돈을 챙겨줄 정도로 꽤 큰 돈을 법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 명과 암이 존재하듯 다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머리 손질 말고 다른 서비스를 기대하고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타오징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 중에도 그래 타오징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손님들도 많았죠. 대놓고 돈을 주면서 타오징에게 하룻밤을 제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타오징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타오징은 욕을 한 바가지 해주며 쫓아냈죠. 타오징은 드라마 같은 진정한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끔한 얼굴에 잘 차려입은 남성이 미용실로 들어옵니다. 이름 양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았죠.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습니다. 양보는 자신이 화교 출신의 미얀마인이고 루이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오징은 양보의 강렬한 첫인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오늘따라 유난히 미용실 손님 한 명이 짓궂게 치근덕거리며 타오징의 신경을 끌습니다. 희롱하며 신체 접촉도 스스럼 없이 했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양보가 성큼성큼 그 손님을 향해 걸어오더니 겁을 주며 경고합니다. 양보의 등장에 남성은 화들짝 놀라더니 불이 나게 미용실 밖으로 도망칩니다. 타오징은 도와줘서 고맙다며 양보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죠.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양보가 타오징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내심 양보를 마음에 두고 있던 타오징을 좋아하며 그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타이밍이 절묘하죠. 사실 이 모든 건 양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자꾸 집적거려 타오징을 곤란하게 만들고 거북한 상황에 놓인 타오징을 양보가 나서서 구해준다는 뭐 좀 뻔한 그렇고 그런 레파토리죠. 타오징을 희롱하던 남자 역시 양보가 미리 손 써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는 왜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 타오징과 가까워지려는 걸까요? 타오징은 학창 시절에 겪은 첫사랑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양보는 꽉 닫힌 타오징의 마음을 열려면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오글거리는 상황극까지 생각해낸 거였습니다. 타오징과 연인이 되는데 성공한 양보는 매일 미용실에 찾아와 타오징에게 비싼 선물을 줍니다. 양보는 잘생기고 자상하며 섬세하고 능력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완벽남이었죠. 타오징은 드디어 자기가 기다려온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오징은 양보와 함께 살게 되죠. 양보는 한 번씩 타오징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액수가 타오징이 미용실에서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타오징은 미용실 일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타오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보살핌과 따뜻함에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죠. 이렇게 행복하려고 그동안 힘들었나 보다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타오징은 양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의 정체가 수상했죠. 양보는 자기가 사업가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실도 없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전화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있다고 외출하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렇게 일이 있다고 나가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양보는 일 때문에 미얀마에 갔다 왔다고 둘러대지만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했는데 며칠 만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진 타오징이 양보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양보는 진짜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요. 그는 사실 막 판매상이었습니다. 타오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타오징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막 판매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정도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타오징은 이별을 통보합니다. 양보와 헤어지고 얼마 후 타오징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오징은 양보를 만나 양보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보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2년만 막 판매상으로 일할 수 있게 좀 봐달라고 말하죠. 돈이 있어야 너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 거 아니야. 2년 뒤에 꼭 그만둘 테니까 날 좀 믿어줘. 우리 미얀마로 가자.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나중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거늘. 양보는 화려한 말발로 뻥카를 날리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하니 아이는 나중에 갖자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타오징은 양보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고 미얀마로 떠나기 전
병원에 가 수술을 받습니다. 양보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타오징에게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더 이상 임신은 안 된다며 몸속에 피임 기울을 넣는 시술을 받게 하죠. 양보는 아예 대놓고 본격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기 말이야. 우리 네 몸속에 숨겨서 운반하면 어떨까? 몸속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네가 이번 일만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아이를 지우고 피임 시술을 받게 하고 금지 약물을 운반하는 운반책이 되어 달라. 이게 과연 사랑하는 연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중국에서 마 관련 처벌은 매우 엄격하고 강하기로 유명하죠.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타오징은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타오징은 양보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민합니다. 잘 생각해봐. 이번 일만 성공하면 바로 이 일을 접을 수 있어. 그러면 너와 나 둘이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그대로 무너져 타오징은 양보의 일을 돕기로 합니다. 태어나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던 타오징은 늘 사랑과 정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히 외면받았던 기억은 내내 타오징을 굶주리게 했죠. 타오징은 양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내 모든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로 생각했죠. 타오징에게 사랑은 그런 거였습니다. 타오징은 미용실 문을 닫고 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양보와 함께 미얀마로 떠납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 양보는 타오징에게 고향 미얀마로 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양보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타오징에게 업소에 나가 손님을 접대하게 하죠. 타오징은 거절했지만 양보는 무력으로 타오징을 굴복시킵니다. 심지어 금지 약물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죠. 타오징은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양보의 사탕발림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얼마 후 양보가 말한 그날이 왔습니다. 타오징은 약을 몸속에 숨겨 중국에 가져가야 했죠. 물건이 도착하자 양보는 직접 타오징의 몸에 물건을 숨깁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번 일만 끝나면 알지. 우리 멀리 떠나자. 1991년의 어느 날 타오징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 검문소로 갑니다. 그녀는 아무 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죠. 입국 심사는 순조로웠습니다. 타오징은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양보에게 전화합니다. 양보는 그녀에게 아동병원 근처로 가서 흰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가방을 든 남자를 찾아가라고 지시하죠. 양보가 말한 남자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오징도 양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사기로 한 남자는 사실 냄새를 맡고 함정 수사 중이던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이미 주변은 십수명의 경찰이 둘러싸고 있었죠. 흰색 모자를 쓴 남자, 그러니까 경찰이 타오징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물건은 제 몸속에 있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은 바로 수갑을 꺼내 타오징을 체포합니다. 타오징은 그대로 경찰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그녀의 몸을 수색하고 타오징의 몸속에서 고순도 금지 약물 484.2g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양의 경찰은 혀를 내두르죠. 20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조직의 핵심 멤버일 리 없어. 저 여자엔 단순 운반책이야. 경찰은 타오징을 치료실로 데려가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타오징, 이 정도 양이면 사형인 거 알지? 근데 꼭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이 일을 너에게 시킨 사람 혹은 이 일과 관련된 사람 누구든 그 정보를 넘기기만 하면 넌 살 수 있어. 보통 범죄자들은 경찰이 이런 식의 사법거래를 제안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합니다. 사형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술술 털어놓죠. 그러나 타오징은 보통의 범죄자들과 달랐습니다. 범행 과정에 대해 모두 세세히 진술하지만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마치 그냥 죽기를 각오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면 할수록 타오징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어린 타오징이 나쁜 남자에게 속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경찰들 눈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남자친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 그녀가 가여웠습니다. 말만 하면 살 수 있어. 진짜 이대로 죽을 거야? 남자친구 이름, 연락할 방법만 말해. 경찰은 여러 차례 타오징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물으며 설득하고 또 설득하지만 타오징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1991년 여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타오징은 순순히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판사는 누가 이 일을 시켰는지 그 배우를 말하면 감형시켜 주겠노라 직접 타오징에게 말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 양부에 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타오징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한 여경이 타오징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타오징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죠. 타오징을 보고 있자니 동생 생각이 나 타오징을 꼭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말해봐요.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남자친구 이름을 말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타오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대신 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언니하고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몸속에 있는 피임 도구를 꺼내 주실 수 있나요? 타오징이 피임 도구를 꺼내 달라고 부탁한 데에는 금속 물체를 몸에 품고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다는 고향의 전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경은 곧장 상부의 승인을 받아 타오징의 부탁대로 몸속 피임 도구를 제거해주고 형 집행전 언니와 오빠를 만나게 해줍니다. 죽는 순간까지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건 바로 가족이었죠. 오빠를 만나게 된 타오징이 큰 소리를 내며 다그쳤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족들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그리고 눈물 맺힌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언니가 있어서 행복했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어서 미안해. 다음에 우리 또 만나. 1991년 10월 28일 다부진 표정의 타오징이 언니, 오빠를 뒤로 하고 형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타오징의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20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의 모든 걸 걸었던 타오징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죠.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양보라는 이름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타오징이 만든 가짜 이름이었죠. 그녀가 떠난 후 그녀가 지냈던 교도소방 나무 침상에는 타오징이 남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타오징의 엄마는 타오징이 수감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끝내 타오징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중국어로 5글자만 적혀 있었는데요. 지나이던 마마, 사랑하는 엄마.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2006년 포근한 어느 봄날, 충칭시 위중구 파출소장 예형규가 전화를 받습니다. 10분 안에 3개 클럽으로 와. 약 15분 후, 예소장이 헐레벌떡 3개 클럽 VIP 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소장은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잔뜩 핀잔을 듣고 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명씩 돌아가며 벌주를 마시죠. 룸 안에는 충칭시 범죄 조직 간부들과 술집 접대부들이 있었습니다. 룸 안에 경찰과 범죄 조직원들, 접대부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대체 누구길래 파출소장을 전화 한 통으로 이룬 곳까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충칭의 그림자 보스라 불리는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 원창이었습니다. 그는 165cm의 키에 다소 뚱뚱한 체격으로 네모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벨트를 무척 좋아해 언론 기사를 보면 루이비통 벨트를 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원창은 두 얼굴을 가진 자였습니다. 앞에서는 법을 수호하는 정의의 경찰인 양 행동하면서 뒤로는 검은 범죄 조직의 배후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였죠. 여자 관계도 무척 복잡했는데요. 그는 젊은 여성들을 자기 별장으로 불러 잠자리를 갖곤 했는데 세격에 눈이 먼 원창은 경찰학교 여학생들에게도 마술을 뻗치는 등 젊은 여자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과 연문설이 있었는데 그중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때 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에 의해 원창과 잠자리 한 20여 명의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특히 중칭 출신 배우 인타오와의 스캔들은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원창이 인타오의 뒤를 봐주는 대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인타오는 한순간에 공화국 간부의 내연녀로 전락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파 배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인타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며칠 뒤 기자는 컴퓨터가 해킹당해 자기 뜻과 상관없이 기사가 잘못 나간 거라며 느닷없이 기사를 삭제하죠. 하지만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국인은 여전히 그녀를 원창의 내연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원창을 둘러싸고 많은 스캔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속 여성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진 원창의 내연녀입니다. 원창은 자기는 결혼해 아이까지 있으면서 이 여성과 10년 넘게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내연녀의 결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여성은 충칭시 공안국 수사대장 정광민입니다. 스촨의 유명한 경찰 가문 출신으로 28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충칭시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수사대장을 맡은 인물이죠. 정광민은 7,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체포해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습니다. 정광민이 잡아넣은 범죄자 대부분은 금지 약물에 유통하거나 혹은 중독된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청광민이 최초의 여성 고위 간부가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원창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청광민은 원창과 연인 사이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충칭시 인민정부가 청광민을 조기 해임하면서 그녀는 모든 직책에서 내려오게 되죠. 원창은 충칭시에서 뭐든 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원창, 그는 어떤 자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원창, 1955년 12월 출생. 화려한 증가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오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말의 종합 상점, 그러니까 지금의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원창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군 입대를 결심하죠. 그러나 키가 작아 서류심사에서 그만 탈락하고 맙니다. 1977년 원창은 지역에 있는 루조우 공안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 파련에 있는 공안국에 배치돼 경찰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죠. 원창은 고향 친구 주샤야라는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죠.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 아들 원자 하오가 태어납니다. 원창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경찰 동료들은 원창을 독종이라 불렀죠. 그는 열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범죄자를 잡아넣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원창은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목숨 걸고 이룬 성과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동료들은 원창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단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죠. 1983년 중앙정부에서 범죄 조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원창은 파련 수사팀을 이끌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조직을 와해시킵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자 당시 당위원회 서기였던 장문빈의 인정을 받게 되죠. 원창은 당위원회 서기 장문빈의 후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합니다. 1984년 1월 원창은 파련 공안국 부국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뛰어난 정보력과 인맥 관리 능력으로 경찰 내부에서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갓 30의 나이에 당위원회 부서기로 승진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원창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탄광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원창은 직접 탄광으로 들어가 구조지휘를 합니다. 원창의 이런 행동은 당위원회 간부들을 놀라게 했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감동시켰죠. 1988년 원창에 있는 파련에서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에 불이 나 추락합니다.
이 사건으로 탑승객과 승무원 108명 전원이 사망하죠. 사고 소식을 들은 원창은 바로 구조팀을 꾸려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엄청난 기름 냄새와 뿌연 연기, 그리고 처참히 부서진 비행기. 원창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구석구석 뛰어다녔죠. 그는 당위원의 부석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접 팀원들과 현장을 뛰며 구조 수색 작전을 벌입니다. 원창의 헌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느끼죠. 1992년 37살이 된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이 됩니다. 시골 마을 파련에서 드디어 대도시 충칭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충칭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창은 당시 여러 중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공안부로부터 여러 차례 1등 공로상을 받았다고 하죠. 1997년 충칭시가 베이징, 상하이, 텐진 다음으로 직할시로 승격됩니다. 덕분에 원창은 단숨에 직할시 간부가 되죠. 3년 후 2000년 원창의 이름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1년 공공의적 1호로 불리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등장합니다. 우두머리는 장주인 일당은 총 18명이었죠. 그들은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윈난성 등지를 돌아다니며 약탈, 강도,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나 털던 좀도둑들이었는데 1995년부터 총기를 사용하면서 범죄 행각이 갈수록 대담해지더니 경찰을 포함해 자기들 일에 방해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등 살인까지 저지르죠. 장진 일당은 1991년부터 약 10년간 28건의 살인과 22건의 강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원창은 수년간 중국 서남부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장진 일당을 잡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았고 드디어 우두머리 장진의 행방을 알게 되죠. 원창은 장진이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충칭시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장경찰을 이끌고 장진이 내연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미리 가 장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2000년 9월 19일 저녁, 인적이 드문 골목. 장진의 내연녀가 캐리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장진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진의 내연녀가 장진에게 캐리어를 건네는 순간 경찰이 급습해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원창은 상부에 장진의 체포 소식을 알리고 당시 원창이 한 마리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상관이 원창에게 장진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묻자 그가 답하죠. 제 발 밑에요. 경찰에 체포된 장진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형 집행 전 그가 원창을 보고 말하죠. 당신도 결국 나 같은 신세가 될 거야. 원창은 장진의 말에 비웃으며 조롱하죠. 이때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장진의 말대로 원창의 말로 역시 비참할 거라는 걸 말이죠. 2003년 당시 충칭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많은 범죄 조직이 활개치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충칭시로 몰려왔죠. 힘없고 가난한 그들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특히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의 돈을 빼앗아 갔는데 노점상에서 호텔까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돈을 뜯어갔다고 하죠. 충칭시 경찰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조직원들과 결탁해 자신들 이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원창입니다.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이자 당위원회 부서기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 책임자와 당 직책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당 조직의 힘이 기관의 행정 책임자보다 더 높다고 하죠. 원창은 양쪽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국장이나 당 서기보다 힘이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는 충칭 지역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지역 실세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고 인맥 또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장진 일당을 검거하면서 실무에서도 인정받아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금지 약물 도박장 단속 등 업무 결정권 역시 부국장인 원창에게 모두 집중돼 있었습니다. 행정 실무 쪽 책임자인 동시에 모든 인사와 기율을 관리하는 당 정치 라인의 2인자였죠. 한마디로 충칭이라는 중국 거대 도시의 경찰을 사실상 장악했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명예와 돈 모든 걸 가졌죠. 원창은 범죄 조직의 수사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거나 특정 인물을 봐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등 범죄 조직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챙겼죠. 원창은 부하 경찰 및 간부 상당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채우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대신 돈과 여자를 제공받았습니다. 실세가 이렇게 대놓고 범법을 저지르니 조직원들 역시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도시의 치안은 엉망이 되었죠. 원장은 충칭 조직의 최고 보스 왕핑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왕핑의 딸 생일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부하 직원 몇 명과 생일잔치에 나타납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왕핑의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었다고 하죠. 왕핑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 주로 하는 일은 카지노 운영과 고리대금업입니다. 충칭에서의 왕핑은 카지노의 제왕이라 불리죠. 1996년 12월 왕핑은 충칭의 또 다른 조직의 보스 왕윤왕과 크게 한판 붙습니다. 두 조직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까지 벌이는데요.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두 조직의 보스 왕핑과 왕인안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창의 전화 한 통에 이들은 풀려나죠. 1999년 가을 왕인안이 충칭 시내 카지노를 엽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카지노를 차릴 수 있었던 건 왕인안의 뒤를 봐주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충칭시 공안국 치안대장 리홍이죠. 충칭 경찰이라면 누구나 다 원창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리홍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원창의 핵심 라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리홍이 왕인안의 뒤를 봐주는 것처럼 경찰 간부들은 서로 다른 조직을 맡아 관리했죠. 2000년 경찰이 왕인안의 카지노를 급습합니다. 갑작스러운 급습에 왕인안의 부하들은 총을 쏘며 강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치안대장 리홍이 파견되죠. 말은 조사였지만 사실상 뒷수습이었습니다. 리홍은 경찰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고 경찰 죽음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희생양으로 왕인안의 조직원 한 명을 골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2001년 2000년 중국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367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63% 증가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작전에 나섭니다. 왕핑은 A급 범죄자로 분류됩니다. 특별수사팀이 왕핑 일로 공안국 부국장 원창을 찾아오자 원창은 왕핑은 비밀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가 비밀리에 키우고 있는 특수요원이라고 둘러대죠. 덕분에 왕핑은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팀의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합니다. 이렇게 원창이 보호해준 범죄 조직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충칭에서 카지노의 여왕으로 불렸던 여성 두목 시에 차이핑 역시 원창의 보호를 받았죠. 시에 차이핑은 원창의 친척입니다. 그녀는 원창의 보호 아래 16명의 남성을 애인으로 두고 불법 도박장을 80여 개 운영하면서 충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우두머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죠. 2005년 11월 불법 금지 약물 유통, 불법 도박장 운영 등으로 시에 차이핑이 체포됩니다. 이에 원창이 다시 한번 나서죠. 5개월 후 별일 아니라는 듯 시에 차이핑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일이 승승장구하던 원창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일로 원창과 시에 차이핑의 관계가 알려지고 충칭은 경찰이 범죄 조직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이 드러나죠. 2007년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합니다. 보시라이가 충칭에 오기 전 충칭경찰은 사실상 원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라이는 넘버2인 원창이 넘버1인 자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충칭에서 자기가 힘을 쓰려면 원창을 비롯한 오래된 경찰 기득권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2008년 6월 보시라이는 둥베이 지역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왕리진을 충칭시 공안국 국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리진은 보시라이의 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죠. 2008년 7월 원창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에서 사법부 국장으로 자천됩니다. 2009년 보시라이는 도시 정화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오른팔 왕리진을 이용해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전에 들어갑니다. 당시 왕리진이 해체시킨 조직만 104개였고 조직 보스 67명을 포함해 9,512명의 체포돼 구속되죠. 충칭시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범죄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때 왕리진은 유능한 수사관으로 주목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경찰의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왕리진이 훨훨 나는 동안 사법국으로 자천된 원창은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당시 원창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리진의 주도하에 원창에 대한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7일 원창은 전국 사법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갑니다. 곧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왕리진이 공항에서 원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원창이 체포됩니다. 9월 26일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원창의 집과 별장을 수색합니다. 그의 집은 럭셔리의 끝판왕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 2m 높이의 상아로 만든 병풍이 보입니다. 거실은 고가의 골동품 매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도자기, 공룡알 화석, 수억 원 상당의 수정 등 이급 문화재 불상 10개 등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 밖에도 경찰은 양어장 바닥에서 금고를 하나 발견하는데 금고 안에는 현금 2천만 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창은 이곳 별장에서 고위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는데 공안국 부국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꾀어내 포즈 노릇을 하고 있었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충칭시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업소 량덴의 실제 주인이 원창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량덴에서는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인력시장에서 거짓말로 여성들을 데려오는가 하면 교도소 수감 중인 여성 죄수를 가명을 미끼로 접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장의 은밀한 곳에서 얇은 일지 같은 게 발견되는데요. 이 일지에는 약 20명의 여자 연예인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창은 연예인들의 과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뒤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죠.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원창은 범죄 조직을 보호해주고 돈을 받아 챙겼으며 승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자그마치 1211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처음에 나온 옛 파출소장 역시 승진을 대가로 약 50만 위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지죠. 이뿐만 아니라 하루는 길을 가던 여대생을 붙잡고 몹쓸 짓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원장은 12만 위안의 합의금을 주고 이 일을 무마해 버리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 혐의에 강간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2010년 4월 14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선 원창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창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원창은 즉시 항소하지만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원창은 월드컵 경기를 즐겨봤는데 그는 누가 우승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했죠. 2010년 7월 7일 새벽 5시 교도관이 원창을 깨웁니다.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을 받고 원창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형장에 도착하고 10분 후 원창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막을 내립니다. 원창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만 이런 게 아니라며 그가 윗선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자 제지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원창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더 큰 부패 라인은 손도 대지 못하고 원창선에서 서둘러 마무리했다며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